자, 여기다가. 요거는 여러분들 수필입니다. 수필. 현대 수필이고요. 이제 나이덕이라고 하는 원래는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수필도 교과서에 되게 많이 수록되어 있고 시도 되게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3월 모의고사에도 지문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고요.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받겠는데 저기 중학교 3학년 2학년이었나? 3학년 수필 중에 왜 저기 여자 스님한테 빚 빌려달라는 실수한 이야기 혹시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그분이 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수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필이에요. 그래서 글쓴이가 이제 자기의 집에 나무를 가꾸다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겪은 이제 이야기다. 거기서 느낀 깨달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집에는 자그마한 뜰이 있었대요.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보다도 뭐가 더 좋았다? 이 뜰에 심고 가꿀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좋았던 거야? 식물을 가꿀 수 있어서 좋았던 겁니다. 내가 생명을 키워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식물을 기르는 걸 참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곳에는 이미 목련, 라일락, 감나무, 대추나무, 장미 등이 한두 그루씩 심어져 있었대요. 그 나무들이 서로 썩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그늘을 만들며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흔한 나무들은 이제 내 뜰에 있다는 이유로, 잘 보세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 심어 있는 내 나무가 되는 거야. 내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내 거라는, 내 나무라고 하는 게 생기면 뭐도 생기는데 내 거가 아닌 것도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글쓴이가 뭐가 좋았냐면 우리 집 마당에다 식물을 심어서 얘가 나한테 특별한 존재인 게 좋은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목련이라서 좋다는 거야. 딴 데 산에 피어 있는 목련 말고 내가 갖고 낸 거니까.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사실은 반성해야 될 점이야. 이 글 전체에서는. 자,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돌보았대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한 감나무 아래에는 거름을 넉넉하게 주었고 웃자란 라일락 가지들은 전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미는 베란다 쪽으로 넝쿨을 올려주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른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쥐똥나무 울타리를 가지런하게 잘라주는 일도 있지 않았대요. 마찬가지죠. 반 넘게 말라버린 목련나무는 나무 부분을 살려내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도 모른다. 겨울을 보내고 난 어느 날 마른 가지 위로 단 한 송이의 목련이 피어났을 때 내게는 그 한 송이가 다른 뜰의 수백 송이보다 더 눈물겹게 아름다웠답니다. 자, 다른 뜰의 수백 송이 꽃보다 더 눈물겹게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성을 들여서 살려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굉장히 특별함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존재인 거야. 나한테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려냈으니까. 나무에 쏟은 내 정성도 적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나무들이 내게 준 위안과 기쁨은 훨씬 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성장시키면서 나무로부터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서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있노라면 시름도 불암도 그렇게 뜰 밖으로 던져지곤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디론가 자꾸만 달아나려는 내 마음을 그 뿌리 속에 붙잡아 매려는 안간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디 한 군데에 좀 불안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식물을 키워내면 이걸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토록 나무 몇 그루의 애착을 넘어선 집착을 보였겠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집착 같은 거야. 몇 송이의 꽃과 한 줌의 열매 그리고 향기와 그늘을 내어주던 그 나무들이 내게는 하나의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착을 보였던 이유는 뭐야? 나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인데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맞죠? 나에게는 하나의 피난처 같았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런 그늘과 향기를 준 사람, 나에게 그늘과 향기를 줘.
그 나무는 첫 번째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늘과 향기를 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여기에 처음 심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봐봐, 나무가 크게 자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정도 자랐다는 건 나무가 심어진 지 꽤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심은 게 아닌 거야. 이 나무는 도대체 처음에는 누가 심었을까? 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무슨 생각으로 넘어가냐면, 나는 장지호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떠올립니다. 이거 혹시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필독도서인데, 초등학교 5, 6학년 책 좀 읽었다 없어요? 장지호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그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였나? 거기에 이 소설의 일부 구절이 좀 실려있기도 합니다. 학습활동에. 그래서 이제 필독도서로서 선정돼 있는데, 진짜로 읽은 사람 없어? 호호. 저 책 좀 읽었어? 진짜. 안 읽은 게 자랑이야. 네, 읽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사실 나도 거의 기억 안 나. 너무 옛날에 읽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보면 이게 프랑스 소설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뭘 다 잃어. 그냥 뭐 전쟁 때문에 일어나 뭐 때문에 일어나 그냥 비극을 겪어요. 자, 비극을 겪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 봐. 자, 비극을 겪는데 아마 가족을 다 잃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황무지거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무 씨앗을 심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몇 개씩.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냥 심는 거야. 심는 행위 자체로 그냥 뭔가 지금 있는 이 현재 나 혼자만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씨를 뿌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제목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심었던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숲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글쓴이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떠올렸답니다. 왜? 여기에 나무를 처음 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프랑스 지방의 황무지에 하루도 쉬지 않고 떡갈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었던 엘지아르 부피에 아내와 아들을 잃은 그가 참담한 고독 속에서 뿌려낸 씨앗은 황무지를 풍요로운 숲과 마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지니까 사람도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나무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집들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 사는 마을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씨를 뿌리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여기 나와있지만 나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나랑 반대돼. 나는 왜 특별했는데? 우리 집들에 내가 기르는 나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나무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했던 거거든. 그런데 부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나무의 소유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는 거야.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냥 씨를 뿌렸고 그것이 자랄 뿐인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나와 되게 대조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다 잃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던 거야. 그냥 이 나무를 심는 일밖에 없었던 거야. 자신을 버텨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나무 심는 일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야. 이 나무의 소유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처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당장 자기가, 잘 보세요, 당장이야,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나무 심어봐야 이 나무를 통해서 뭘 얻는 건 언제 얻는데, 못해도 몇십 년 지나서 얻을 거 아니야. 10년 가까이는 지나야지. 그래야 좀 자라죠. 열매도 제대로 맺힐 거고, 영글게. 자, 그러니까 나무를 진짜 심는다라고 하는 건 당장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먼 훗날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야. 나무를 심는 행위라는 건. 부피의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야. 자, 다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굳이 자기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글쓴이랑 대비되는 겁니다. 대조되는 거야. 사람이 나무보다 아름다워진다.
그때가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자신을 위해 또는 당장을 위해 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당장 위해서 심으면 그런 순간은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야. 어떤 순간이야? 먼 훗날 누군가를 위해 심으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나무보다 아름다워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반성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줄이 반성이거든. 그러다 나는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덜 불행해지려고 나무를 가꾼 것 같았다. 마음에 잔뜩 품고 있는 독을 중화하고 내 병을 대신 앓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어떤 속에 담겨있는 게 있을 때 이거를 끄집어내서 저 나무한테 주려고 나는 나무를 키우려고 했던 것만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지아르 부피에처럼 처음 그 나무들을 심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 집착의 뿌리를 서서히 더듬기 시작했대요. 자, 그런데 뜰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버리기도 전에 우리 식구는 그 집을 떠나게 되고 말았답니다. 1년 남짓이나 살았을까? 갑자기 닥친 빚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요. 나에게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것은 집보다도 그동안 정들여 키운 나무들이었답니다. 그 봄날 내 주머니에는 3만 원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대요. 그런데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나가서 25,000원 하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뜰에 옮겨 심습니다. 내 지갑에 3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3만 원 중에 25,000원을 살구나무를 사가지고 우리 집, 이제 떠날 집이야. 이제 내가 안 살 집이야. 앞으로 그 집에다가 내가 심어 놓는데, 자, 잘 보세요. 뭘 심어놨다고 돼 있어? 희망 한 그루를 심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빚 때문에 집을 떠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그렇죠? 자, 그 살구나무 한 그루를 땅에 꽂음으로써 스스로를 버텨내고 싶었음이라. 그제서야 나는 엘지아르 부피에를 이해할 것 같았답니다. 봐봐, 지금 여기서 살구나무 한 그루 샀으면 봐봐, 살구나무가 혹시 막 몇백 년 된 엄청 큰 거 심었겠어? 아니잖아. 되게 조그만 모종 심었을 거야, 맞죠? 그러면 그거 가져와가지고 심었다는 건 지금 이 살구나무가 아름다워지려면 내가 즐기는 거야? 딴 사람이 즐기는 거야? 딴 사람이 즐기는 거거든. 왜? 나는 집에서 이사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걸 하고 나니까.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엘지아르 부피에도 그랬죠. 가족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사람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느끼려면 뭔가가 필요해. 혹시 너와 나만의 시간 지난주에 읽었던 거 기억납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주대위가 자기 끝까지 살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 살고 싶어 하는 현실감을 어디에서 느껴요? 등에 엎혀가지고 땀 섞이는 그 불쾌감으로 느끼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살아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그 행동이 여기서는 뭐인 거야? 나무를 심는 거인 거야. 자,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엘지아르 부피에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한 것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선견지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냐냐? 모든 것을 잃은 절망과 고독이 바로 뭔데? 엘지아르 부피의 입장으로 본다면 가족을 잃고
나무를 심은 거죠. 자, 글쓴이로 보면 어떻게 돼? 빚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할 때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이었다. 그래서 간절히 믿고 싶었대요. 엘지아르 부피에가 심은 떡갈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잘 커나가기를. 살구나무 묘목에는 벌써 흰 꽃망울들이 자잘하게 맺혀 있었답니다. 그러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는지 꽃망울들은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땅에 우수수 떨어져버리고 말았대요. 자, 다음 우리 식구는 결국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살구나무는 거기 남게 되었답니다. 냅두고 가는 거야. 이삿짐을 싣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살구나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대요. 나도 모르게 눈에 그런 고이던 눈물, 돌아올 거라고, 다시 돌아와 얼마나 자랐는지 만져볼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돌아서던 내 뒷모습을 그 나무는 보고 있었을까? 그 후로 마치 식구를 하나 남겨두고 온 것처럼 이따금 그 나무의 안부가 궁금해지곤 한답니다. 처음에 과일 가게에서 노란 살구를 보고도 마음이 울컥해서 한참을 그 앞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었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그 뜰에서 멀어질수록 살구나무 생각이 그리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답니다. 지금쯤 꽃이 피었겠지? 올해는 그래도 열매를 꽤 달지 않았을까? 꼭 내 뜰에서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잘 뿌리 내려 꽃과 열매를 전해주기를.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타인을 위한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대신에 살구나무가 계속 생각나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 살구나무가 내 뜰에서가 아니더라도 이사간 집에 없다 하더라도 그 집에 원래 있을 테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전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게 되냐면요, 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초월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고 서늘하게 만들어주기를. 그래야 너와 더불어 샀던 25,000원짜리 내 희망도 꿋꿋하게 살아있을 테니까. 자, 조그마한 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모든 땅이 내가 씨 뿌리고 일구어야 할 터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데? 내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싶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나무를 굳이 꼭 내 뜰에 심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내가 지금 심는 나무는 지금의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 먼 훗날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거거든. 근데 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난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뭐 한다, 심고 가꾸는데 내 땅 필요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일구고 가꾸어야 되는 거야. 자, 그토록 편애하던 이제 내 땅에 있는 나무들만 내가 편애했잖아. 우리의 땅 밖에 있는 나무들은 별로 안 사랑했고, 그토록 편애하던 나무들을 내가 집을 떠나면서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 그래서 이게 제목의 의미죠. 오씨.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들이 내 나무인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나무인 것 같다. 아니, 죽어있는 나무들조차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대요. 산 나무와 죽은 나무의 향기,
그것은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기이면서 동시에 나무를 심고 만지는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향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서 어떤 향기를 느껴. 근데 그 향기는 누가 한 거야? 나무를 심고 만진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향기이기도 한 거야. 그 사람이 심고 가꾸었기 때문에. 내가 떠나온 집,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래 살던 집에 있던 나무는 집을 떠났으니까 내 입장에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잃어버린 나무야. 그런데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나무야? 아니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내 나무가 됐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역설적이죠.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이거의 이유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쵸? 자,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데?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무가 내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94페이지 봅시다. 무소유. 또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 한때 뭐 베스트셀러도 됐고. 법정 스님이 아마 돌아가신 지 이제 한 20년 되셨나? 10몇 년 되셨나? 내가 좀 어릴 때 10대 때가 20대 때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10대 초? 10대 말?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베스트셀러로 있던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수필이거든. 마찬가지로 스님이 쓰셨고. 자,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라고 하는 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언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어떤 부담, 책임감, 어떤 좀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게 약간 이제 이 무소유의 의미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정성스레, 그러니까 2분이라고 하는 거, 이 화분 말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화분 2개를 받았다는 거야. 난초가 있는. 정성을 다해 길렀대요.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해헌은 이제 뭐 그 사람이 있는 곳인가 봐, 집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뭘 받은 거야? 지금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 선물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가꾸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보세요.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내가 뭐가 될 거야? 소유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혼자 사는 것처라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밖에 없었답니다. 나는 그 애들을 위해서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오기도 했답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줘야 됐고요. 겨울철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난초가요, 식물계의 좀 약간 개복치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키우기 까탈스럽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적정 온도가 있어요. 적정 습도와. 그걸 안 맞춰주면 그냥 바로 그냥 뭐 시들어버리거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난초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칼 들고 목에 대고 나 안 키워?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난초는 보통 매일매일 관리하죠. 매일매일. 자, 아차, 이때야 문득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입니다. 모처럼 만해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웠대요.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면 너무 뜨거워지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시들어서. 자, 그래서 난초를 바깥에 내놓고 와버린 거야. 지금 햇빛이 뜨거운데.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서 더 지체할 수 없었답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다시 돌아왔대요. 밖에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대요.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만 같았대요. 그리고 나는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뭘 느꼈느냐?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 이 집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물을 받아서 얻게 된 이 소유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걸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 집착도 없었을 텐데 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뭐했어? 집념해버렸어.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무소유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본인이 이 식물에게 집착했던 경험이야. 자, 그래서 이 경험이 사실은 그 본문이었던 내가 잃어버린 나무 의 글쓴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쵸? 식물에 집착해. 그런데 이 식물이 뭐니까 집착한 거야? 내 거니까 집착한 거야. 내 거. 소유물. 소유. 자, 그래서 주제는 뭔데? 소유욕의 허망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소유욕은 집착에서부터 나온다. 자, 다음 남신의주. 요거 남신의주는요 여러분들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까다롭게 문제 잘 나와요. 그거는 일단 작품 자체가 길어가지고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게 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 요 앞부분에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단원, 요 대단원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우리 한반도의 아주 고대 이 가요부터 고대 가요부터 이 현대문학까지 그냥 흐름상 쭉 시대별의 어떤 특징들을 담고 있는 문학들이 그냥 단원 소단원별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파트는 뭐냐면요 고대 가요가 나와 있는 겁니다. 고대 가요. 자, 그래서 이 고대 가요는요 원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아주 옛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옛날이냐면 그냥 이 한반도에 어떤 문명이 뿌리 내렸을 그 시점이야. 그때 이후로도 뭔가 그 시점에도 뭔가 노래 같은 건 있었을 거야. 기록이 안 되었다 뿐이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래는 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농사 잘 되게 빌고, 그 다음에 전쟁 이기게 빌고, 천둥 안 치게 빌고,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요 주술을 하는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도 가요가 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뮤직뱅크나 이런 데 틀면은 집단 주술적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와. 요즘은 어떤 노래인데 다 자기 개인의 서정에 대해서 노래하잖아. 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든 뭐 내 돈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든 뭐 이런 것들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집단 주술적 특징에서 뭐로 넘어가냐면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흐름으로 넘어갈 거야. 이 중간에 과도기에 끼어 있는 작품이 3개가 있습니다. 과도기니까 어떤 애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넘어가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흐름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과도기에 있는 작품 중에서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모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왜 우리 그 가끔씩은 아니고 이제 뭐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던데 이제 뭐 드립 중에 이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 맞죠? 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강을 건너지 마라. 자, 공무도화가. 그 다음 뭐 있냐면요 황조가. 황조가는요 고구려의 유리왕이 자신의 부인을 잃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공무도화가는 내 남편 보고 위험하니까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강 건너지 마라. 근데 강을 건너서 결국 죽어버려. 아이고 우리님 어떡할꼬. 뭐 이런 노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집단 주술적 특징이야, 개인적 서정이야.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서정이지.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작품이라면 구지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요 주술적, 집단 주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구지가입니다. 구지가. 근데 아마 학교에서 고무도화가랑 황조가 이런 거 다 프린트로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뭐 저기 과도기의 저 시기에 고대가요 해봐야 저 세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고대가요 해봐야 여기서 플러스 더하면 이제 정읍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읍사까지 하고 나면은 보통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학교에서 들어가면은 얘기를 좀 해주고요. 자, 지금 구지가와 가락국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락국이 무슨 나라인지 압니까? 가야국입니다. 가야국. 가야를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한국사 했어? 가야 누가 세웠어요? 니가 대답 안 하고 맨날 니 뒤만 쳐다보는데 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 아 그래? 오, 뭐 역사 1등도 돼요? 그건 아니야 또. 자, 가야국은 수로왕이 세웠다 그랬죠. 수로왕. 수로왕은 어디 있어? 저기 경전철 타고 나가면은 있잖아. 저 김해 쪽에 맞죠? 자, 그래서 그 수로왕이 세운 이 가야국의 이제 어떤 건국 설화 같은 이제 이야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가락국기 개벽 이후로 천지가 열린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의 이름은 없었고 뭐만 하고 있었어? 부족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족 생활. 자, 그래서 또한 임금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으니까. 이때 아도강부터 쭉 해서 신귀강까지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부족장이야. 부족장. 추장이라고 되어 있는 추장. 자, 9간이 있었는데 이는 추장으로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100호 7만 5천 명이었답니다. 사람 꽤 많았죠. 대부분은 산과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서 곡식을 먹었대요.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요게 이제 그 저기 뭐냐 당시에 중국은 한나라였죠. 한나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한나라의 그 연도 계산법으로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언제지? 아마 기원 전 뭐 한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기원 후라면 아마 기원 후 거의 뭐 1세기 안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후한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개요일에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의 구지 산이야. 산 봉우리. 이것은 산 봉우리를 일컫는 것으로 식붕이 엎드린 모양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구지봉은 구지봉이니까 봉우리겠죠.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자 보세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답니다. 자 보세요. 백성 2,3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집단이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자, 9간, 그러니까 9명의 이 추장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였대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9간 등이 대답하여 말하였대요. 구지입니다. 또 말하였대요. 하늘이, 잘 보세요.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여 이런 이유로 여기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잘 보세요. 흙을 판다라고 하는 건 뭘 한다라는 거냐면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잘 보세요. 얘가 구지가입니다, 여러분들. 구지가예요. 자, 어떻게 노래를 부르느냐.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임금이잖아, 임금.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고 해서, 자, 우리가 잘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거부가는요 호명입니다. 머리를 내밀어라 명령하고 있죠. 세 번째, 내밀지 않으면 가정하고 있습니다. 구워 먹어버리겠다 위협입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혹시나 학교에서요 요 구지가의 패러디 버전을요 학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호명, 명령, 가정, 위협 이런 구조로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이 뭔가를 가정하는 게요 우리 뭐라 해야 되지 역사에 노래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고려가요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신라향가에도 보면 있습니다. 신라향가에도 이제 나를 많이 부끄러워하시면 내가 꽃을 꺾어 바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구지가랑 비슷한 형태의 지금 부르는 동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비슷한 어떤 우리 어떤 민족의 노래 흐름이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헌집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새집을.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노동요 같은 겁니다. 노동요. 뭘 하면서 불러? 흙을 파면서 부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꼭대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누군가가.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자, 보세요. 뛰면서 춤을 춘다. 자, 그래서 뛰면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주술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술료라고 하는 건 이제 집단끼리 모여가지고 주술적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 말이겠죠. 자, 다음 대왕을 맞이하여 위에.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신군가라고 합니다. 임금을 맞이한다는 거야. 연이 아니고 영.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까 노동요의 특징, 주술료의 특징, 영신군가의 특징. 그러면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아홉 간들은 이 말을 따라서 모두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보니 붉은 보자리에 쓰인 금합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보니 지금 뭐야? 황금 알이 6개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주몽신화나 혁거세 뭐 이런 거 보면 다 알 하나에서 태어났어요. 맞지? 근데 요거는 지금 잘 보세요. 알이 6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 좀 얘기할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난생 모티프라고 할 겁니다. 난생설화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난생은 뭐냐면요 알란자야. 계란할 때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여러분들 알에서 태어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수로왕 알에서 태어났어요. 또 주몽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혁거세 알에서 태어났고 또 누구 알에서 태어났어? 백제. 백제왕이 누구예요? 어렸을 때 노래 안 불렀어? 백제 온조왕 온조왕 다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왜 다 우리나라 신화는 왜 이렇게 다 알에서 태어나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화를 읽을 때는요 어차피 신화니까 은유적인 겁니다. 은유적인 거.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알에서 태어나는 존재로서 이 임금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 난생 모티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 참 까먹었잖아. 아. 첫 번째는요. 기존의 틀을 깨. R을 깨고 나오잖아. 맞죠? 자,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깼다라고 하는 우리가 은유적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R에서 태어난 사람 전부 왕 됐거든. 나라를 세웠거든요. 자, 근데 주몽은 알 하나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 알 6개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이 아니야. 사실 한 명은 아니야. 알 6개가 태어났다, 알 6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가야가 6개로 쪼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하여 함께 100번 절하고 있다가 금합을 다시 싸서 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아두고 그 무리들은 각기 흩어졌대요. 12일이 지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상자를 열어보니 6알은 뭘로 변해 있었어? 산의 아이들로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매우 훤칠하였답니다. 이에 이들은 평상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하고 할애하면서 극진히 공경하였대요. 이들은 나날이 자라서 10여일이 지나자 신장은 9자나 되었으니 사람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비범함. 나라를 세우려면 비범한 존재가 나라를 세워야 돼. 자, 보세요. 여기에 은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요나라, 수나라. 여러분들 그 한고조라는 사람은 진짜 자주 나옵니다. 맞죠? 그 중국 고전 시간에 이런 데 되게 자주 나와요. 그 한고조, 그 다음에 한고조는 여러분들 그 비문학 지문에도 자주 나와요. 한나라 시대의 철학자 뭐 이러면서. 고조는 철학자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고조 시대 때 또는 한무제 시대 때 이게 뭐냐면 중국 고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요순 시대라는 때가 있었어요. 이 요순 시대도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옵니다. 왜? 이 요순 시대 때 태평성대가 좀 있었거든. 그래서 태평성대를 바라는 사람들이 요순을 바란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순. 그 다음에 은나라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나? 중국 최초의 나라가 은나라 맞아요? 기억나요? 안 나? 나는 나는데 니네가 안 나면 어떡해요? 나는 중학생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나 때는 중국의 최초의 나라가 아마 은나라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내가 어디서 기사 봤는데 은나라보다 더 오래된 나라가 뭐 있었다 뭐 이런 걸 흔적을 찾았다 뭐 어디서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은나라 때 그 갑골문자 발견돼가지고 은나라가 가장 오래된 나라였다라고 내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요. 내가 배울 때 그랬어. 근데 아마 더 찾아줬을 수도 있지. 하여튼 엄청 고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못해도 3,000년, 4,000년 전? 4,000년보다 더 됐지. 왜냐면 단군이 4,000년 전이니까 그것보다 더 됐지. 맞죠? 그러니까 그때 나라들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중국 고대에 탕왕과도 같고 얼굴은 용처럼 생겼으니 한나라의 고조와도 같고 눈썹이 8가지 새긴 것은 요나라와 같고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나라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중국에 성왕했던 아주 오랫동안 성공했던 이 나라들의 모습을 다 합친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성공할 나라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날 보름에 왕위에 올랐답니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수로라고 했다고. 수가 무슨 숫자야? 머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내놓아라. 우두머리를 내놓아라. 머리 숫자입니다. 혹은 수름은 죽음 후에 시호라고도 한답니다. 자,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고 하고 대가야라고 하고 또한 가야국이라고도 하니 곧 6가야 가운데 하나이다. 나머지 5사람도 각각 가서 5가야의 임금이 되니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이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 남쪽은 이제 그 밑에 바다였죠. 자, 그래서 요때가 딱 뭐냐면 가야가 그래도 좀 이제 크기가 좀 컸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좀 이제 이 가야국은 6개에서 또 다른 개수로 한 3개인가로 바뀌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신라로 편입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락국기고요. 그리고 아까 구지가도 있었습니다. 구지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 신화입니다. 아, 이거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보기만 합시다. 자, 보세요. 서나라 임금의 궁녀가, 이거 중국 신화야. 서나라 임금의 궁녀가 임신을 해서 알을 낳자 상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빨리 갖다 버려라.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 물가에 버렸어. 지금 봐봐. 난생설화인 거 똑같다, 그쵸? 그런데 남편과 자식을 잃은 한 노파에게 곡창이라고 하는 개가 있었답니다. 그 개가 물가에서 사냥을 하다가 버려진 알을 발견하고 그것을 물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노파는 이것을 기이한 것으로 여겨서 덮어서 알을 따뜻하게 하니 마침내 누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어. 난생이다, 그쵸? 자, 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눕다라는 뜻의 언으로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애가 언이야. 서나라 임금이 궁중에서 이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려갔대요. 아이는 자라나 어질고 지혜로워 서나라의 임금 자리를 물려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임금이 되었어요. 그 후에 곡창은 개였다, 그쵸? 곡창이 죽을 때 뿔과 9개의 꼬리가 생겨났는데 이 개가 사실은 뭐였다? 용이었다고, 용. 자, 서나라 언왕은 그 개를 서나라 경계구역 안에 장사를 지냈으니 지금도 개 무덤이 있답니다. 언왕이 나라를 물려받은 후 어짐과 의로움으로 명성이 났대요. 그는 배를 타고 천자나라인 주나라에 가고자 하여, 주나라니까 뭐야?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는 나라겠네. 진나라랑 채나라도 있었네. 그러면 배경이 언제일까요? 춘추전국 시대죠. 춘추전국 시대죠. 자,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운하를 파다가 붉은 활과 화살을 발견했고요. 이에 자기가 하늘에 상서로운 물건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자기 이름을 따라서 호를 지었고 자칭 서언왕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회 지역 제후들이 모두 그에게 복종했으니 복종한 제후가 36나라였다라고 해서 36개의 나라를 뭐한 존재? 통일한 존재겠지,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서언왕이 가지고 있었던 뭐 비범한 탄생과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뭘 했다? 저기 뭐냐? 나라를 통일시켰다. 36개의 나라를 통일시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징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건 이렇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제막내가 안 했다. 1학년 때 제막내가 안 했다고 그랬다. 그치?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번 파트는요, 이제 고대에서 넘어와가지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세 이행기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행기,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문학이다. 자, 그래서 제 막내가는 향가입니다. 향가. 근데 이미 뭐 몇 번 본 학생들이 있을 거야. 향가는요. 아, 잠깐만. 그럼 너네 1학년 때 향가 뭐 했는데? 향가를 아예 안 했어? 찬기파란가 모죽지란가. 근데 동동은 했지. 뭐 정석가 이런 거 아예 안 했고. 참 기뻐요. 반가웠어. 아, 반가워서 했어? 근데 범위는 안 들어갔잖아. 맞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향가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만든 거야?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만든 겁니다. 문자로 부른 노래지. 그걸 향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근데 이게 특이한 표현이야. 왜냐면 한자는요 원래 음이랑 뜻이 한 몸이거든. 근데 음과 뜻을 빌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 음을 빌리고 어떤 건 뜻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쓰일 때요 어떤 한자는 뜻을 쓰고 어떤 한자는 음을 써가지고 걔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말 순서대로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 아예 읽을 수가 없어. 문법이 안 맞아서. 자, 그래서 그랬던 이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쓰인 노래를 향가라고 하고요. 향찰은 몇백 년 쓰였나? 몇백 년? 한 1, 200년 쓰였냐? 그래서 좀 쓰이다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고려 완전 극초반까지는 좀 쓰였던 흔적이나 이런 게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냥 퉁쳐서 보통 향가 이러면 그냥 신라시대 문학 뭐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향가는요 크게 종류가 어떻게 나뉘냐면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다음 19체 향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요.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뛰어난 건 19체, 그러니까 10줄짜리 향가가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자, 이 19체 향가만 특정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 서, 결이라고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3단 구성입니다. 마치 시조에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시조 보면 초장, 중장, 종장 있으면 종장의 첫 음보는 항상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얘는요 마지막 결사의 첫 어절이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19체 향가가 신라시대 때 쓰였는데 고려시대를 띵가넘고 어디까지? 조선시대 때까지 영향을 끼쳤다. 우리 문학의 흐름이 계승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기서결의 구조, 초장, 중장, 종장의 구조.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인 거, 결사의 첫 어절이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자, 넘어가면 제망매 가봅시다. 제는요 제사 지내다, 길이다. 망은 죽다. 매는 누이. 오늘 진도 많이 나간다. 자, 가는 노래. 근데 웃긴 게 얘는요 그 한자로 안 쓰였습니다. 얘는 그 한문의 문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말이 순서랑 좀 다르죠. 뭐야? 누이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기리다가 서술어인데 여기 와 있잖아. 여기 중국 문법이거든. 그렇죠? 좀 웃기죠? 자, 누이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다. 자, 그래서 누이가 죽어서 그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원래요 여러분들 향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찬기파는가 뭐 들어본 적이 또 있다고 하니까 찬기파는가는요 해석본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개야. 왜 해석본이 여러 개일까요? 향차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자가 음을 가져왔고 어떤 한자가 뜻을 가져왔는지가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으로 읽거나 뜻으로 읽거나 하다 보면 좀 달라져요. 주제는 똑같거든. 주제는 똑같은데 되게 미세하게 화자의 태도나 화자가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게 조금 달라져요. 근데 제망매가는요 다른 데서 없습니다. 똑같아요. 왜? 너무 문학성이 뛰어나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보자면 잘 보세요. 향찰은 어떤 식으로 쓰여 있냐면 여기 한자가 뭐 볼까요? 생사로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이 뭔데? 안 적어도 돼요. 사는 죽음이죠. 로는 길이죠. 은은 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은, 소리만 가져온 겁니다. 한자는 숨을 자거든요. 숨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한자로 적혀있냐? 삶과 죽음의 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문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은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잖아. 그치? 은 보조사. 그 다음에 을을 목적격 조사 있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소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숨을 은자 많이 쓰고요. 보조사는요. 목적격 조사 을은요. 새 을자를 많이 씁니다. 새라는 의미는 없고 그냥 목적격 조사로만 쓰는 거야.
왜냐면 조서라고 하는 게 중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로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누이의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얘 있음에 얘는 여기야. 그럼 여기는 뭔데? 어딘데?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승입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니 여기는 이승이야. 자, 이 머뭇거리고라고 하는 건 이제 선생님마다 필기해 주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거. 두 번째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로 보는데 웬만하면 1번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저기 뭐냐 어떤 교과서 자습서에는 1번이 아예 안 적혀있고 그래서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으네 머뭇거리고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인생을 살고 있어. 어떤 길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생의 길이고 여기는 사의 길이야. 근데 표지판에 안 적혀 있어. 그러면 머뭇거려 안 거려? 거리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항상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머뭇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좀 머뭇거리며 삽니다. 왜?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승에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길도 이승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 자, 보세요. 이 나는 간다라고 하는 건 얘는 인용절입니다. 인용절.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 나가 누구냐면요 누이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갔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누이가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찌 갑니까? 단식 안타까움. 자, 못다 이르고 갔다는 점에서 이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일렀다는 건 유언을 안 남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남기는 유언도 없이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까지가 1부터 4까지 해서 기입니다. 기서결의 구조에서 기. 자, 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서입니다. 어느 가을. 이것도 좀 신기하죠? 어느 가을을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어느 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는 음만 가져온 거죠. 어느. 추는 뜻을 가져온 거죠. 가을. 그렇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일찍 찾아온 바람이야.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가을은 원래 바람 부는 계절이야. 낙엽 떨어지잖아. 맞죠? 가을은 원래 바람 부는 계절인데 일찍 찾아온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떨어지는 잎이 바로 뭐냐면 누이를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른 나이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은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보통 필기는 안 되어 있는데 학교 시험에 아주 드물게 선생님이 좀 딥하게 들어가는 선생님이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이미지를 좀 이렇게 부여해주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가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봐봐봐. 가을에 바람이 불어서 잎이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맞죠? 그러면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무엇의 계절? 소멸 또는 죽음의 이미지, 이런 계절의 이미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요, 잎이 색깔이 변하고요, 떨어지고요,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니까 누구든 가을을 맞이해, 이 시 안에선. 그런데 내 누이는 언제 맞이한 거야? 일찍 맞이한 거야. 그래서 일찍 죽었다고. 자, 한 가지에 나무. 그러니까 봐봐, 나뭇가지가 있으면은 여기 잎들이 달려 있을 거 아니야. 일찍 찾아온 바람에 내 누이는 떨어져 나갔어. 그럼 나는 떨어져 나갔어, 안 떨어져 나갔어? 나는 안 떨어져 나갔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비유하냐면, 같은 나뭇가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누이만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서 한 가지에 난다라고 하는 게 같은 가지에서 나는 거,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나는 거,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같은 부모로 연결되는 거야.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는데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입니다. 모르는구나. 감정이 좀 드러나요. 자, 그래서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허망함. 왜?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내가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알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없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런 감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신 같은 거 하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화자의 감정, 무상감 또는 이 제재 뭐 이런 것들 막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서 시에서 무상감이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무상감이 무슨 감정인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들어본 적 있다? 무상. 또 뒤에 쳐다봐. 네. 무상 뭔데요? 두 손 든 거 아니야? 아, 네.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상이 뭔데요? 무가 일단 뭘까? 한자로. 어차피 아는 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뭔데요? 없을 무야. 그럼 상은 뭘까? 상. 뭐 할 때 상일까? 무상.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상자. 자,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건 없을 무자에다가 항상 상자거든. 자, 그럼 연결하면 항상 없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맨날 없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에요. 자, 그게 아니고 이 항상 상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약간 영어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러니까 맨날도 돼. 그러니까 every day도 되는데 every where도 되고 그 다음에 every time도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냥 모든 every 뭐시기 어떤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항상 상자는. 그래서 무상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있다. 그러니까 every니까 그냥 every time으로 보자면 영원 이런 느낌도 있거든. 자, 그래서 영원히 있을 줄 알았던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무상감. 봐봐봐. 우리가 보통 무상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 현대 시대에 좀 생각해 보자면, 야, 정말 인생 무상이다. 인생 무상 이런 말 많이 쓴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인생 무상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젊은 시절에는 지금 당장 안 계실 거라고 보통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는 마치 영원히에 가깝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을 것 같았던 그 존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 그럴 때 느끼는 허망함을 우리가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걸 생각 못하고 있다가 깨달았을 때 느끼는 허망감을 우리가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봐봐. 누이랑 이렇게 일찍 헤어질 줄 알았겠냐고. 몰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느끼는 무상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요거 낙구의 감탄사였습니다. 맞죠? 자, 이 아의 역할 한번 좀 볼까? 치상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주제를 형상화할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다양한 역할들은 있는데 그냥 대체로 묶으면 그냥 이런 의미야. 비슷하게 시상을 전환하고요, 시상을 지각적으로 드러내고요,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시상이 전환되는 게 뭐냐면 요 위까지는 지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야? 나뭇가지 이미지야.
그리고 잎을 우리로 표현했잖아.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 이제 나뭇가지 잎 얘기는 끝났고 내 얘기로 넘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타찰이 바로 뭐냐면 극락세계입니다. 불교적이야. 위에 제목 옆에 아마 쓴 사람 나와 있을 텐데 쓴 사람이 월명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월명사가 승려입니다. 승려. 그래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미타찰은 극락세계인데 자,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죽기만 하면 될까? 아니야. 깨달음을 얻어야 돼. 미타찰에서 잘 보세요. 만날 나야 나. 이거는 화자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 저희 위쪽에 나왔던 나는요 누이입니다. 누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는 화자야.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만날란다는 건 생략된 문장 성분을 끄집어오자면 누이와 만날 나 이거야. 누이랑 만난다고. 어디에서? 미타찰에서. 극락세계에 가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죽어야지 극락세계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누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 만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만날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가서 내가 바로 죽을 거야? 아니지. 그럼 미타찰에 못 가지.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나 직업이 승려잖아. 그럼 현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승려가 현생을 열심히 사는 게 바로 뭔데? 돌을 닦는 겁니다. 수행하는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했다 또는 승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도딱가 미타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자체가 바로 뭐냐면 굉장히 불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 세계관 안에서 어떤 걸 말하냐면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는 돌회자야. 돌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돌고 돈다는 거야. 지금 현생을 살다 보면은 죽고 나면 저승가고 저승에 있다가 다음 생으로 또 다른 뭐 저기 강아지로 태어나든지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 그래서 살다가 죽어. 그럼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 살다가 죽어. 또 다른 존재로. 계속 돌고 돈다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회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누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났지만 어디에 가 있을 거라고? 저기 미타찰에 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 현생을 열심히 살면은 미타찰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미타찰에 가서 누이를 만나면 되니까 지금 현생을 열심히 돈 닦아서 잘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적 윤회사상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 갑시다. 10분.